제 나이 79.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워낸 자식들이 결국 저에게는 짐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혹시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어르신들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입니다. 저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3남 2녀를 키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쌀밥 한 그릇 먹기도 힘든 시대에 아이들만은 굶기지 않으려고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해가 진 후에야 집에 돌아와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하루도 쉰 날이 없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굽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아픈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너희들만 건강하면 돼. 그게 제 입버릇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죠. 그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남편과 저는 논을 팔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밤마다 남편과 둘이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다른 아이들은 어쩌고. 제가 걱정하면 남편은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잘 되면 다른 아이들도 도와줄 거야. 형이니까. 둘째 민철이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뭐든지 뚝딱뚝딱 잘 만들어서 기술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셋째 민호는 착했습니다. 형들보다 공부는 못해도 제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아이였죠. 큰딸 영희는 얼굴이 예뻤습니다. 좋은 데로 시집 보내려고 혼수를 마련하느라 또 애를 먹었습니다. 둘째 딸 영숙이는 공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는 여자아이가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보냈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제 목숨보다 소중했습니다. 제가 먹을 것을 덜어서라도 아이들 먹일 것을 챙겼고 제가 입을 옷을 사지 않아도 아이들 옷은 꼭 새 것으로 사줬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하나둘 장성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게 되었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둘째는 기술을 배워 작은 공장을 차렸고 셋째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딸들도 각자 좋은 곳에 시집을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두 괜찮은 사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모였고 제 생일이면 모두 모여서 축하해줬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건 제가 70살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큰아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혼자 지낸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 77살 때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되겠어요. 서울로 올라오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여기가 내가 평생 살던 곳이고 너희 아버지와 함께한 추억이 있는 곳이야. 나는 여기서 살겠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교대로 내려와서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2-3년은 정말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내려왔고 제 건강을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 공부시키느라 정신이 없어요. 회사 일이 힘들어서 핑계는 많았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걸음도 불안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병원에서 약을 지어줬는데. 어머니, 약 잘 드시고요. 몸 조심하세요. 제가 시간 날 때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셋째에게도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넘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진 것입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바닥에 누워 있다가 간신히 벽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나는 정말 혼자구나. 이웃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세요. 병원에서 큰아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그제야 큰아들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되도록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연락 안 한 게 아니라 와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민수야,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자꾸 넘어지고 어지럽고. 그러게요.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형제들과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식들이 반가웠지만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회의를 해봤는데요. 큰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혼자 계시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제가 물었습니다. 좋은 양로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고. 둘째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양로원? 어머니,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각자 생활이 있고 어머니를 모시기에는. 셋째가 말했습니다. 잠깐.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를 양로원에 보내겠다고. 어머니, 요즘 양로원은 옛날과 달라요. 시설도 좋고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더 좋을 거예요. 큰딸이 설득했습니다. 나는 싫다. 절대 안 간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큰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저희도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어머님까지 모시기에는. 그럼 내가 짐이라는 얘기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아이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결국 한 달 후 저는 행복한 노인의 집이라는 양로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뵐게요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양로원에 들어간 첫날 저는 울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은 2인실이었습니다. 룸메이트는 저보다 2살 많은 박할머니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박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처음이시죠?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매일 울었어요. 할머니는 얼마나 계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벌써 3년째예요. 처음에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온다고 했는데 이제는 6개월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양로원 생활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 7시에 아침 식사, 오전에는 간단한 운동이나 프로그램 참여, 오후에는 자유시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감옥 같았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집이 그리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내 정원의 채소들은 잘 자라고 있을까? 동네 고양이는 밥을 잘 먹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큰아들이 약속대로 한 달 후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이 반가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엄마 보고 싶었다. 집에 가고 싶어. 어머니,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여기가 어머니에게는 더 안전해요. 안전이 뭐가 중요하냐? 엄마는 집에서 죽고 싶다. 하지만 큰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 후로 아이들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큰아들은 2달에 한 번, 둘째는 3달에 한 번, 셋째와 딸들은 더욱 드물게 왔습니다. 올 때마다 하는 말은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회사 일이 힘들어서, 저는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이미 처리해야 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골치 아픈 짐이었던 거죠. 양로원에서 6개월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야, 엄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왜 그런 거냐? 아, 그거요? 양로원비 자동이체 해놨어요. 어머니, 매월 얼마씩 나가는 거 모르셨어요? 얼마나 나가는데? 월 150만 원 정도요. 어머니 연금이랑 예금 이자로 충당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몇 달 더 지나서 박할머니가 이상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할머니, 당신 아드님들 참 효자시네요. 양로원비를 다 내주시고. 응?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하긴요. 우리 아들은 양로원비 절반도 안 내줘요. 나머지는 내가 내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내 돈이 있어서. 그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양로원비를 자식들이 안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건가? 얼마 후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신의 돈으로 양로원비를 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양로원비를 안 내는 건가? 궁금해서 양로원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제 양로원비는 누가 내고 있나요? 어르신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 아이들이 내는 건 없나요? 아니요. 모든 비용을 어르신께서 부담하고 계십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양로원에 맡겨놓고 비용까지 제게 다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제 집이 팔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고향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할머니, 당신 집에 3사람이 살고 있더라. 언제 팔았어? 뭐라고? 내 집을 팔았다고. 급하게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집을 팔았다고. 아, 어머니, 그게. 어머니가 계시지도 않는 집을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도 엄마한테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그 돈으로 어머니 양로원비 내고 있어요. 그럼 그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일단은 괜찮을 거예요. 그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살던 집까지 제 동의도 없이 팔아버린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며칠 후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집을 판 돈이 제 양로원비로만 쓰이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둘째 며느리가 양로원에 왔을 때 들은 전화통화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집 판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 상당 부분 갚았잖아.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제 집을 팔아서 자신들의 빚을 갚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제 양로원비를 내고 있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저를 이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 화가 난 것은 아이들이 양로원에 올 때마다 마치 자신들이 효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좋은 양로원 찾아서 모셨잖아요.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해주고. 어머니 양로원비도 저희가 다 내드리고 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이나.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건 제 돈이었습니다. 양로원에 온 지 1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앞에서는 효자 행세를 하지만 뒤에서는 제게서 최대한 많은 것을 뽑아내려고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큰 며느리가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머님 명의로 된 보험이나 적금 같은 게 더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나중에 정리하기 편하게. 왜? 그런 걸 왜 알려고 하냐?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후로 아이들을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아니라 제 재산만 노리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양로원에서 1년 반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이 우연히 들은 대화를 제게 알려준 것입니다. 할머니, 오늘 큰아드님이 다른 가족분들과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 할머니가 오래 사시면 돈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만약에 할머니가 그러시면 보험금도 나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아이들이 제 죽음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이후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제 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의사가 약을 바꿔주셨대요. 이게 더 좋은 약이래요.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자꾸 어지럽고 메스꺼웠습니다. 간병인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할머니 이상하네요. 이런 약은 처음 보는데. 불안해서 다른 의사한테 문의해 봤더니 이 약들을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처방해 준 거예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이 주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며칠 전 간병인 선생님이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큰아드님이 다른 분과 통화하면서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신다고. 그리고 이러다가는 돈이 다 떨어진다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정말로 제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간병인 미영희 선생님은 제게 천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분은 양로원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런 일을 여러 번 봤어요.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만 노리는 경우 말이에요. 미영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많나요?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요즘에는 노인분들이 오래 사시니까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무서웠습니다. 정말 제 자식들이 저를. 그런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며칠 더 지켜봐 드릴게요.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미영희 선생님은 정말로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제 방 근처에서 일할 때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셨고 아이들이 올 때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과 둘째가 함께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도 이상했고 둘이 함께 온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 이거 새로운 건강보조제예요. 의사가 추천해 준 거래요. 둘째가 작은 병을 내밀었습니다. 난 약은 충분히 먹고 있어. 더 이상 필요 없다. 어머니, 이건 약이 아니라 건강보조제예요. 몸에 좋은 거예요. 큰아들이 설득했습니다. 그때 미영이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녁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 간병인 선생님이시네요. 저희가 어머니께 건강보조제를 가져왔는데 같이 드셔도 괜찮을까요? 둘째가 물었습니다. 미영이 선생님이 그 병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성분인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다른 약과 함께 드시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비타민 같은 거예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영이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어르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미영이 선생님이 그 병을 가져가셨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미영이 선생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할머니, 이 약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위험한가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렸는데 이건 심장에 무리를 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세요. 특히 고령자가 드시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제 자식들이 저를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아드님들이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이 선생님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젯밤에 사무실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큰아드님이 양로원 원장님과 통화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할머니가 만약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부검은 하지 말고 바로 화장을 해달라고. 그리고 장례도 간소하게 하겠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제 죽음 이후까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었습니다. 부검을 피하고 빨리 화장을 해서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었죠. 할머니, 이제 정말 위험해요. 여기서 계속 계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하죠? 갈 곳이 없는데.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미영이 선생님은 정말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업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 저를 도와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저를 찾을 텐데. 할머니, 일단 나가시고 보세요. 경찰에 신고도 하시고 변호사도 만나보시고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도움으로 저는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이들이 모두 바쁜 날에 양로원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주말에 큰며느리가 혼자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상하게 친근하게 굴더니 제게 음료수를 가져다 줬습니다. 어머님, 목마르실 텐데 이거 드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과일 주스예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마셨을 텐데 이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고마워. 나중에 마실게. 왜요? 지금 마시세요. 시원할 때 마셔야 맛있어요. 너무 권해서 이상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영이 선생님께 그 음료수를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음료수에도 이상한 약물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마시지 않아서 무사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이 선생님과 함께 그 주 화요일에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미영이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양로원 뒷문으로 나가서 미리 준비해둔 택시를 탔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집으로 가야지. 내 집으로. 하지만 할머니 집은 팔렸잖아요.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제 집은 이미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죠? 일단 옛날 집 근처로 가보겠어요. 아는 사람이라도 있을지. 택시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고향 풍경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제 집이 있던 자리에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어머, 김할머니 아니야? 살아있었구나. 응, 나야. 오랜만이야. 아이고, 자식들이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해서 장례도 치렀다던데? 뭐라고? 장례를 치렀다고?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보험금도 받았겠네. 옆집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양로원에 보내놓고 저를 죽은 것으로 신고해서 보험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를 죽여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었죠. 할머니, 어떡하지? 이미 죽은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옆집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봐야겠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옆집 할머니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제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 집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 제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담을 넘어서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열쇠를 바꾸지 않았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서 들어보니 믿을 수 없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형, 정말 잘 됐네. 어머니 보험금까지 받고. 둘째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이제 진짜로 처리만 하면 완벽해. 큰아들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양로원에서 연락 안 와? 어머니가 없어졌다고. 셋째가 물었습니다. 아직 안 왔어. 아마 저녁에나 연락 올 거야. 그때까지는 시간 있어.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난 거네. 어머니도 편히 가셨을 거고. 큰딸이 말했습니다. 편히 갔을 리가 있나. 마지막에 좀 고생하셨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시는 바람에. 둘째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제 자식들이 저를 죽이려고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큰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양로원비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인데 계속 내야 했으면. 그러게. 이제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비에 투자할 수 있겠어. 둘째 며느리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꽤 되잖아. 5천만 원.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나눌 거야? 셋째가 물었습니다. 형이 제일 많이 고생했으니까 형이 2천만 원, 우리는 각각 1,000만 원씩. 둘째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모든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너희들이 뭐 하는 거냐?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며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너희 어머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든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들이 저를 보며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 것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둘째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냐고.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못 와?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아, 맞다. 너희들이 내 집을 팔아버렸지? 어머니 진정하세요. 일단 앉으시고.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하는데?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금 전에 너희들 대화 다 들었다. 보험금 나누는 얘기까지 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셋째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저는 한 명씩 쳐다봤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양로원에 보내놓고 나를 죽은 사람으로 신고해서 보험금을 받았다는 게 거짓말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에서 나를 실제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저는 계속 추궁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오해? 독이 든 약을 먹이려고 한 게 오해야?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건강보조제를 먹이려고 한 게 오해야? 그제야 아이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모두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걸? 둘째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다행히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거든.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대화도 다 녹음했다. 미영이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녹음기였습니다. 방금 전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오해 말아요. 저희는 정말. 큰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사실이야.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다. 그때 큰아들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 때문에 고생했는데.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고생을 시켰느냐? 양로원비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씩이나 들어가고 어머니가 오래 사시면 저희 생활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양로원비 내 돈으로 낸 거 모르냐? 너희들이 낸 게 하나라도 있어? 그래도 어머니가 오래 사시면 그 돈이 다 떨어져요. 그럼 결국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편히 가시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제 자식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평생 너희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게 너희들이 내게 하는 보답이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둘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양로원에 모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의심을 하세요? 큰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설마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셋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살인미수야, 보험 사기야. 이런 걸 신고 안 하면 언제 해?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한 내용과 미영이 선생님의 증언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발뺌을 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양로원에서의 약물 시도, 가짜 사망 신고, 보험금 수령.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를 죽이려 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이죠. 법정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생각해서 한 일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어려우시니까 양로원에 모신 거고, 큰아들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엄격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살인 미수이며 보험 사기입니다. 더욱이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결국 큰아들은 징역 5년, 다른 자식들도 각각 3년에서 4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들과 사위들도 방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받은 보험금은 모두 환수되었고 제 집도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가 먹을 것을 굶어가면서도 아이들 먹일 것을 챙겼고 제가 입을 옷을 사지 않아도 아이들 옷은 사줬습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른 노인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제 집이었습니다.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래도 제 집이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그간의 일들을 돌아보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영이 선생님이 가끔 찾아와 주시고 동네 이웃들도 안부를 물어봐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로 저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기사를 보고 찾아온 거라고 하더군요. 할머니,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79세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지막까지는 존엄하게 살고 싶습니다. 누구의 짐이 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늙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지는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은 돌고 돕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베푼 사랑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알리세요. 저는 미영이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분 덕분에 이렇게 진실을 밝힐 수 있었고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제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작은 텃밭도 만들고 책도 읽고 이웃들과도 어울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양로원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뵙기도 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세상에는 아직도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려서 죄송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